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포르도와 나탄즈 등 3개 핵시설들을 직접 폭격해 핵심 핵농축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의 지상부만 손상됐을 뿐 핵활동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정부는 연이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원유 수급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첫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협조를 당부했지만 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로 맞섰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공격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포르도와 이스파한, 나탄즈 등의 대규모 폭격이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격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즉각 이스라엘을 향한 반격에 나서며 중동 정세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는 이란 이스라엘 양국의 분쟁 양상을 넘어 확전기로에 서 있는 중동 지역 상황을 집중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소식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 21일 이란의 핵시설 심장부로 꼽히는 3곳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지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공격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이란의 핵농축 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 핵시설은 이란 핵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포르도와 이스파한, 나탄즈 3곳입니다. 이번 공습에서 주요 목표 지점이 된 포르도에는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가 투하됐고 또 다른 시설에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표적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면서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응에 따라 중동 지역은 확전 갈림길에 섰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바꿔 공격에 나선 건데 자세한 미국의 속내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영구 특파원, 최후 통첩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공격에 나선 이유 무엇입니까? 네,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펼친 기만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격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2주 안에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이란의 경계를 완화한 셈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벙커버스터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지난 20일경 미국 미주리주 공군기지를 출격하는 모습이 CNN 등 미국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핵협상 무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겉으로는 외교적 여지를 남긴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공격 준비가 이미 완료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친트럼프 매체로 분류되는 뉴욕포스트도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듯한 전략적 연막과 B-2 폭격기 전개는 모두 이란을 속이기 위한 기만 작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작전은 미국의 단독 작전이 아닌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뤄졌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협업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작전은 미국과 이스라엘 간 전형적인 역할 분담형 연합 타격 작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스라엘 기지와 방공망을 정밀 타격해 길을 열었고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B-2 폭격기로 타격한 것입니다. 특히 포르도 핵시설은 지하 약 90m의 안반 속에 위치한 목표물로 이스라엘의 전력만으로는 파괴가 어려워 미국이 보유한 벙커버스터로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작전 직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협력했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즉각 전화통화로 작전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ongratulations, President Trump.
Your bold decision to target Iran's nuclear facilities with the awesome and righteous might of the United States will change history. 미국과 이스라엘은 향후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도 긴밀하게 공조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이란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평가받는 벙커버스터 GBU-57이 다수 동원된 걸로 추정됩니다. 강화 콘크리트를 최대 60m까지 뚫는 것으로 알려진 이 폭탄의 위력을 황재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B2 폭격기에서 폭탄 2개가 잇따라 투하됩니다. 2019년 미 공군이 직접 공개했던 이 영상에서 MOP라고 적힌 폭탄이 최신형이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GBU-57입니다. 지표면에 떨어진 GBU-57은 일반 안반은 최대 200m, 강화 콘크리트는 60m까지 뚫고 들어가 폭탄을 터뜨립니다. 연속 투하할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때문에 지하 80에서 90m로 추정되는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부수기 위해 이번에 최대 12발이 투하됐다고 미 언론은 밝혔습니다. GBU-57은 오로지 B2 폭격기에만 2대씩 탑재되도록 설계됐습니다. B2는 적 레이더에 잘 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사전 탐지도 어렵습니다. 북한이나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폭탄으로 무려 2.4톤에 이르는 폭약을 관통 후에 터뜨림으로써 목표하고자 하는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미 공군은 2023년 GBU-57 사진을 공개했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을 정도로 폭탄 정보가 이란 등에 유출되는 걸 극도로 조심해왔습니다. 실전에 GBU-57이 투입된 건 지난 2013년 전력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와 달리 이란은 심각한 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시설의 지상부만 손상됐을 뿐이라며 트럼프의 허세라는 말도 나옵니다. 핵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핵시설 3곳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있는 핵시설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국회의원도 지상 구조물 일부만 파괴됐을 뿐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سیب دیده و دوباره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بلوف زده و مدعی شده که ما فوردو رو از بین بردیم و سایت‌های هسته‌ای رو بهش آسیب جدی زدیم. 며칠 전부터 미국의 공격을 예상해 핵시설을 미리 옮겨두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핵시설의 방사능 누출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미국의 대대적인 공격에도 이란은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و دولت آمریکا از این حمله با خبر بود و ما در مسیر مذاکرات بودیم یا نه بیخبر بود از این موضوع.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은 영구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테헤란은 보복을 위한 모든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란의 반격도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이용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4만 명에 대해서도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치윤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상공에 미사일 여러 발이 목격됩니다. 이어 공습경보가 울리고 주민들이 서둘러 집 안으로 대피합니다. 갈수록 미사일 숫자가 늘자 이스라엘군은 즉각 유격작전에 돌입해 공중에서 처리합니다. 일부 미사일은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떨어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텔아비브의 쇼핑몰 지하 주차장은 대피소로 변했습니다. Much safer. Yeah, it's it's 4 stories underground, so and it's like an atomic shelter or something, and you've got all the facilities here, so it's much nicer than being at our like small shelter at home.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의 반격 차원으로 정당한 대응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유엔 헌장, 국제법, 핵확산 금지 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중동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으로 향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By bombing Iran, they will simply reinforce the animosity and the tension that already exists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And it really sets the whole region on a really dangerous course. 현재 중동 지역에는 4만 명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 기지를 고도경계 태세로 강화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네, 상황이 이런 만큼 이스라엘과 이란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걱정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에선 2차례 교민들을 요르단으로 대피시켰는데 이 과정을 주도했던 한인 회장님과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강근 회장님, 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현지 상황이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밤 사이에 추가 피해 상황은 없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요. 마침내 지난밤에 미국이 전격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바로 이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많은 미사일이 날아왔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저희 집에서도 여러 발의 이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이 감지가 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현재 집계로는 이스라엘에서도 완전히 막지를 못하고 10개의 미사일을 이제 방공망이 뚫려서 지금 현재 속속 이 속보로 피해가 집계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스라엘도 피해가 굉장히 큰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우리 교민들의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없어야 할 텐데요. 앞선 2차례 대피 과정도 상당히 위험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상황과 심정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 처음에 이 한인의 주도로 요르단으로 인접국으로 피신을 계획했을 때에 금세 끝날 터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는데 점점 과열이 되면서 결국은 6월 15일과 16일에 걸쳐서 총 29명의 교민들을 이제 피신을 했고요. 피신하는 과정에서도 길가에 사이렌이 울려서 몇몇 이 차가 멈추고 또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던 교민들은 인근의 방공으로 피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무사히 요르단 양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요르단에 무사히 피난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요르단으로 피신한 교민들은 이제 요르단 암만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한국으로 피신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요르단으로 대피한 우리 교민 한 50여 명 중에 많이들 다시 또 제3국이나 우리나라로 가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남아 계실 텐데 요르단 현지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요르단에 가서 보니까 이 요르단이 이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지나가는 경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매일 사이렌이 이제 울려대고 특히 이제 암만 공항으로 취항하던 많은 항공기들이 위험에 빠지니까 이 요르단 자국기 이외에는 대부분 항공이 중단된 상태여서 이제 요르단 이외에 다른 인접국으로 피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요르단마저 안심할 수 없다니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아직도 이스라엘에 한 400여 명 정도가 체류 중인 걸로 아는데 이란이 향후 강경하게 나올 경우에 대비한 교민들이나 한인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요르단으로 이제 피난이 어려워지면서 현재 또 다른 인접국 나라로 이제 내일 아침 8시에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벌써 지난번에 비해서 2배가 많은 50여 명이 신청을 했고요. 속속 추가적으로 함께 피난을 떠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장기 체류자들의 교민들이 있어서요. 이제 좀 더 악화되고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피난을 계속해서 양국 대사관과 이제 협조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모쪼록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교민분들 마지막까지 안전에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강근 한인 회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폭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미국 현지에서도 제기됩니다. 자칫 중동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 속에 공화당 내에서도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격 발표에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U.S. presidents of both parties over the last
close to 2 decades, have decided not to carry out military strikes on Iranian nuclear facilities precisely because of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a broader war. 전문가와 시민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It would involve, without question, retribution by Iran. It would definitely involve the United States in a war with Israel, period. I don't know what to tell my children. I don't know what to tell my children we're fighting for.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를 도왔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아프가니스탄전과 달리 이란의 경우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이 없었던 만큼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토마스 매시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번 공습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에게 이번 문제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핵 문제로 촉발된 이란-이스라엘 분쟁이 미국의 전격 개입으로 확전 분수령에 섰습니다. 국제부 이상엽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이 마가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 사실 이 외국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를 주창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번에 전격 개입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외국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더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But I'll say this, I will prevent World War III. I'm the only one that's going to do it.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주요 인물을 정밀하게 공격하고 있지만 이란의 반격은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차라리 이란을 공격해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벌인 판에 위험한 핵시설만 핀포인트해서 우리가 딱 때려주고 나와서 계속 협상으로 끌고 나오는 그런 구조를 스스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미국은 공격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이란의 몫인데 실제 이란이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미군이 개입하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صدمه آمریکا اگر ورود در این میدان بشه ورود نظامی در این میدان بکنه صدمه جبران ناپذیری خواهد بود بدون تردید. 실제로 이란은 지난 2020년 미국이 카셈 솔레이마니 최고사령관을 암살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선 바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미국은 고도 경계 태세로 강화했고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충원해 이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가 홍해 일대와 이라크 주변의 함선과 기지를 공격하는 방법도 예상됩니다. 네, 사실 상당한 타격을 입었지만 이란 역시 중동의 맹주로 불리는 국가인데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공, 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이자 8천만 명의 인구, 60만 명의 병사를 보유한 국가로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교전에서 제공권을 잃고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네. 군사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군사 장비와 허약한 경제력으로 과거의 위용을 상당 부분 잃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미국과 이스라엘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이란이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시간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중동의 긴장은 우리에겐 곧 기름값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이란이 마지막 카드처럼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중동 원유 수송로가 막히게 되고 이는 곧 국제유가 폭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혁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의 72%를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문제는 중동산 원유 대부분이 이란 바로 옆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온다는 겁니다. 유조선이 드나들 수 있는 백길은 해협 한가운데 폭 4km에 불과해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길목을 막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제재에 나서자 이란은 호르무즈 수송로 폐쇄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 전망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석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자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중동 상황을 24시간 감시 중인 정부 비상대응반도 긴급회의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대응 계획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현지 무역관과 화상회의를 진행한 뒤 중동산 석유 가격과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일분의 원유가 국내 비축돼 있지만 지난주 기름값이 중동 위험에 6주 만에 반등하면서 이번 주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네,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를 두고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고 신속한 추경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먼저 전정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한남동 관저에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겁니다. 취임 후 18일 만입니다. 1시간 45분가량 진행된 오찬 회동에는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가 각각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공유하고 외교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좀 함께 입장을 좀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가 오랫동안 많이 어려워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추경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의견을 제가 충분히 좀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또 조정하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선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협치를 요청했고, 이에 여야 지도부는 추후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여야 지도부가 격이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섭단체가 아닌 야당 지도부와도 별도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야가 대치 중인 현안을 두고선 합의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과 상임위 재분배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대통령은 지켜볼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재고해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야당의 공개 요구에도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며 사실상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민주당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장이 재분배되도록 결자 해지해달라는 요구 역시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오찬 회동에 대해 협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하면서도 소통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고언을 국정에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인 만큼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것 말고는 실질적 대응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오늘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선한빛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기자,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 볼까요? 오찬이나 만찬을 겸하는 정치인들의 식사 자리에선 식사 메뉴가 어땠는지부터 봐야겠죠. 네. 오늘의 메뉴는 국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수가 아니었고 면발의 색깔이 다양하게 구성이 된 국수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색깔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색깔의 국수였다면서 오늘 메뉴엔 통합의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당일에도 여야 지도부 오찬이 있었죠. 당시 메뉴 역시 이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식사 정치에서 이 대통령 연일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과는 다르게 지금 총리 후보자 문제도 그렇고요. 여야가 현안을 놓고서 대치를 하는 상황인 만큼 이야기가 편하게 오갔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 관저로 초청한 첫 오찬이었던 만큼 격렬한 분위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동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무적인 분위기였다기보다는 솔직하게 대화를 서로 나누는 분위기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선 여야 지도부는 서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 전 진행 중이었던 재판의 진행 여부를 언급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을 향해 반성부터 하라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사법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열람되지는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날선 발언을 뱉었는데요. 이것도 함께 들어보시죠. 혹시 국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국민들께 보여질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역시나 부딪히는 부분도 네. 조금 있었군요. 이번 회동은 앞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네. 과거 정부 때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은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빠른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정부들에서 야당 지도부를 언제쯤 취임 후에 언제쯤 초청을 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720일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46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59일 만에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줄곧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취임 720일이 지난 2024년 4월 29일에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이것도 당시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를 하고 나서 이루어진 일회성 회담이었습니다. 이런 사례와 비교했을 땐 야당 지도부와 회동이 상당히 빠르고 또 전격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만합니다. 네, 지금 선 기자가 전해줬듯이 그동안 만남 횟수가 적기도 했고 부딪힐 땐 부딪히더라도 자주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최대한 자주 만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구체적으로 다음 모임 날짜를 정하진 않았는데요. 최대한 자주 보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빛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단독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군의관을 양성할 국군 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장기 복무할 군의관이 확보돼 군 의료 체계가 보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2023년 군의관의 장기 복무 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3년간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도 일반 병사와 비교해 복무 기간이 긴 탓에 지원이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연 700명 수준인 군의관 지원자는 5년 뒤 5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 의료 특성상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도 많은데 의료 전문 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이에 국방부가 군 내에서 의사를 양성하는 국군 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중장기 군의관 수요, 경제성 분석에 착수하고 내년까지 의료계,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형태, 정원 규모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의무 사관학교가 공약 실천의 이행 방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 의료도 인력이 부족하고 군 의료도 공공의료의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의 코스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다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의료계의 반응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자동차 부품 바꿀 때 정품 가격을 보면 한숨 내쉬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 동일한 성능을 가졌으면서도 가격까지 저렴한 정부 품질 인증 부품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기적으로는 보험료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시속 56km로 달리는 차량이 벽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범퍼 등이 새 차와 같은 제조사 정품이 부착된 자동차로 운전석 공간의 파손은 비교적 덜합니다. 이번엔 같은 속도, 같은 조건에서 정부가 품질을 인증한 범퍼와 바퀴를 감싸는 팬더를 장착한 차량을 벽에 충돌시켰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해도 에어백이 이렇게 정상 작동되고 안전벨트도 그대로 유지돼 마네킹이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다치는지를 비교해봐도 제조사 정품과 품질 인증 부품 모두 안전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차이가 큽니다. 품질 인증 부품이 제조사 정품보다 35에서 40%가량 저렴합니다. 실제 손상된 외산 차량을 가지고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할 경우 약 140만 원 정도의 부품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관상으로도 차이가 거의 없고 올해부턴 정식 신부품으로 등록돼 제조사 정품과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수리비가 줄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됩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자동차 보험과 연계해서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 혜택 등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보험사와 정비공장이 사용하는 부품 전산 시스템에서 약 2천여 개 품질 인증 부품 재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든 이때 내 집 주변에 있는 빗물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막혀서 빗물이 넘치기 일쑤지만요. 현장 점검 결과 여전히 청소가 안 된 곳이 많았고 상습 침수 구역인데도 담배꽁초 투기는 여전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동차가 물에 잠길 정도의 침수 사고는 지난주 집중호우 때도 전국에서 끊이질 않고 일어났습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해에 대비해 빗물바지와 오수관 관리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막혀 있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근데 다니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 막힌 데가 거의 태반인데 눈에 띄면 징계하죠.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환경부 조사 결과 실제 지자체가 지난달 말 기준 청소와 점검을 마친 빗물바지는 30%에 못 미쳤습니다. 서울은 92%를 점검한 데 비해 울산과 충남, 제주, 전북, 강원, 경북은 10% 미만이었습니다. 매년 반복해야 하는 빗물바지 청소를 인력 부족 탓에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치운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항아리 모양 지대여서 상습 침수 지역인 서울 강남역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빗물바지 안에 담배꽁초가 보이고 매일 쓸어도 길거리엔 무단 투기한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월요일부터 평일날은 좀 많이 나오죠. 아침에 출근해서 비고 시작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키우죠. 이곳에선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경고판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장치에까지 꽁초를 끼워서 버리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우의 양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밤사이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화천은 우수관 청소를 모두 마무리 지었는데도 배머리교 인근에 도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빗물바지 청소는 물론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 투기 금지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폭우를 견딜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사흘 뒤 6.25를 앞두고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 한국 의료진이 필리핀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현지에서 의료 봉사에 나섰는데요. 저희 김종민 기자가 현장 동행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인 프루덴시오 마누엘 씨. 오래 방치했던 허리 통증이 발바닥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아프시죠? 한국 의료진들이 필리핀을 직접 찾아 참전 용사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 봉사에 나선 날, 의료 시설이 마땅치 않은 필리핀이라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진료 전 수술 이력과 복용 중인 약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건강 상태도 체크합니다. 침 치료에 두려움을 느끼는 환자들에겐 부항을 뜨고 약도 처방합니다. Is have a pain and my knees both. Yeah, I feel better now. It's very good. Thank you to Korea. 제향군인회 필리핀 지회의 지원으로 현지 한국인과 현역 군인들이 자원봉사에 나서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많은 그 한국 참전 용사들 가족분들 치료해주고 그리고 통역을 하면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생의료재단이 주도한 의료봉사 활동으로 참전 용사와 그 가족, 또 이웃 주민들까지 150여 명이 치료를 받았고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연세가 90, 한 4, 5세 되신 분 몇 분 치료를 해드렸고 그분들의 후손들을 치료해드렸습니다. 비수술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시기를 놓쳐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인데 오늘 치료해 보니까 통증이 경감되고 좋아지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독립유공자와 보훈가족 지원으로 지난해 보훈문화상을 수상한 자생의료재단은 해외 참전용사 가족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휴일인 오늘 장마가 쉬어가면서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내일도 내륙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한낮에 서울과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내일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60mm 이상,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낮에는 맑은 날씨 속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2도, 광주도 31도, 대구 3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